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고요? 저는 평생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70년 동안 굳게 믿어온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광복절 무대 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지켜준 나라였지만 오늘은 제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왜 저는 한국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보게 되었을까요? 70년 동안 변치 않던 제 생각을 뒤집은 그 며칠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미국에서 평생을 항공 방산 엔지니어로 살아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35년간 일했죠.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준 나라라는 것이었죠.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광복절 전야제 때문이었어요. 참전 용사 후손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에 대한 예의차 참석하는 거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명확했습니다. 1950년 공산주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낸 나라였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도로도 넓고 깔끔했어요. 분명 많이 발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당연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원과 보호 아래 성장한 거니까요. 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지켜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광복절 전야제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분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대에서는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참전용사 후손 지정석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이 나왔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 해방의 기쁨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크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제게는 여전히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 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 기자였습니다. 카메라맨도 함께였죠. 참전용사 후손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기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평생 품어온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되겠다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이야기, 제가 믿어온 진실을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준 나라입니다. 기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더 깊은 답변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제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70년 동안 믿어온 사실이었거든요.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덕분에 한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기자가 인사하며 물러났어요. 그때 한 여성이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죠. 그 여성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광복절 기념관 큐레이터 장혜진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장혜진 씨의 표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씁쓸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방금 인터뷰 잘 들었어요. 장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제 답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기념관 관람 일정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말에는 단순한 안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혜진 씨와 헤어진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서울 시내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분명 인상적인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준 나라였어요. 지금의 번영도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일 기념관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하긴 했지만 제 신념이 흔들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혜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념관 관람 시간을 알려주는 전화였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안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장혜진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로비부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혜진 씨가 첫 번째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공장들, 광산들, 농장들의 모습이었죠. 대부분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조선인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거나 지쳐 보였어요. 벽에는 당시 일본 관료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보고서들이었어요. 장혜진 씨가 그 문서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대 일본은 조선을 단순한 원료 공급지로만 봤습니다. 고급 기술이나 제조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죠. 저는 그 문서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정밀 기술을 다룰 수 없다. 복잡한 제조업은 무리다. 이런 평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각종 통계와 그래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깔의 차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혜진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그 산업들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반도체 디램 세계 시장의 7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었죠. 파란색과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다른 나라들을 크게 앞질러 있었어요. 다음 화면에는 거대한 선박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LNG선이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구조물 같았습니다. LNG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숫자들이었어요. 수십억 달러 단위였습니다. 올레드 TV 사진들도 이어졌습니다. 얇고 선명한 화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올레드는 60%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항공방산 분야에서 평생 일했지만 이런 산업 현황은 전혀 몰랐어요. 의외라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네, 모두 공식 통계입니다. 국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장혜진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덧붙였어요. 조선 사람들은 정밀 기술을 다룰 수 없다고 했던 그 일본이 말이에요. 다음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대형 선박 건조 과정, 올레드 패널 생산 기술의 발전 과정이었어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마지막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나이든 지식인들,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와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죠. 장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꿈꿨던 나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었던 거죠.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꿈을 이루어낸 나라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70년 동안 믿어온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기념관을 나온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혜진 씨가 보여준 그 수치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반도체 70%, LNG선 70%, 올레드 60%.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어요. 미국 방산업계 은퇴자들과의 정기 온라인 회의가 있었거든요. 매월 한 번씩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옛 동료들과 근황도 나누고 업계 소식도 듣는 시간이죠. 평소보다 더 기대되는 회의였어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톰, 데이브, 그리고 켄지도 있었어요. 켄지는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항상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톰이 제 배경을 보더니 물어봤습니다. 호텔 방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 있다고 설명했어요. 광복절 행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내 아버지가 목숨 걸었던 가치조차 없었어. 다른 동료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톰과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가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지금도 핵심 부품은 일본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립이나 하는 거라고 비웃었어요. 데이브도 거들었습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결국 기술력은 일본이 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기념관에서 본 그 자료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70%라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켄지가 재촉하는 듯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화면 속 동료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모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죠.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비웃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어제 기념관 관람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흥미로웠다고 답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거든요. 정말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장혜진 씨가 오늘 시간이 되면 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윤민수 회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부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반도체 부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켄지가 말했던 핵심 부품 이야기도 떠올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독립유공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광복 후 한국전쟁 당시 유엔 전후 복구 지원단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했어요. 제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신 분이겠네요.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도착해보니 장혜진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계셨어요. 백발이었지만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윤민수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의 손 같았어요. 서로 소개를 마친 후 윤민수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의 아들이라고 들었다면서 자신의 아버지도 그 시절을 함께했다고 했어요. 뭔가 특별한 인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아버지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장혜진 씨가 어제 한국 산업에 대해 들었을 텐데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직접 확인이라는 말에 관심이 갔습니다. 정말 그 수치들이 사실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서 광복절 기념식에서 참전 용사 후손으로 한 말씀 부탁한다고 했어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광복절 기념식에서 참전 용사 후손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제 동료들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그들이 무시하는 수준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윤민수 회장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혜진 씨도 함께였어요. 두 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업단지였어요. 거대한 공장들이 즐비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죠. 하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미국에도 이런 공장들은 많으니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반도체 클린룸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온몸을 완전히 가리는 하얀 옷이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했죠. 마치 우주복 같았어요.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천장도 매우 높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웨이퍼를 옮기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공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윤민수 회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미세공정 기술도 세계 1위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공방산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 정도 정밀도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현미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칩의 내부 구조였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였죠. 이런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목적지는 조선소였습니다. 부산 근처의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조선소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몇십 개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건조 중인 LNG선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정말 거대했어요. 20층 아파트만 한 높이였습니다. 길이는 300m가 넘어 보였죠.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에 띄운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LNG를 마이너스 162도에서 보관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특수 소재로 만든 탱크 기술은 세계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조선소 엔지니어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세계 LNG선 주문의 70%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3년치까지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방산 무기 시험장이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여러 단계의 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가 미국 방산업계 출신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험장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었어요. 탐지 능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도 잡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기술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유도 시스템도 독자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본 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술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동화 정도, 정밀도, 규모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차 안에서 윤민수 회장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은커녕 미국도 따라오기 쉽지 않겠군요.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35년간 일했지만 오늘 본 것들은 미국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는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장혜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지켜준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거였어요.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저녁 늦게 호텔방에서 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핵심 부품은 일본 손에 있다고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7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투어가 끝난 후 윤민수 회장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40층 정도 되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50년대쯤 찍힌 것 같았죠. 윤민수 회장이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향긋한 녹차 향이 났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같았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윤민수 회장이 물어봤습니다.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일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윤민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벽에 걸린 사진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시죠. 윤민수 회장이 일어나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자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 건설 현장, 회의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951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산 어느 건물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같았습니다. 유엔 깃발이 보였어요. 1951년 부산 유엔 전후 복구 지원단 발대식입니다. 윤민수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군, 한국인, 다른 나라 군인들도 보였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시절이었을 거예요. 윤민수 회장이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윤민수 회장과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윤민수 회장이 사진 속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미군 장교였어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 정도 되어 보였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구와 닮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윤민수 회장이 사진을 더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캡틴 제임스 해밀턴.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 대위.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민수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분명합니다. 제임스 해밀턴, 제 아버지 맞아요. 윤민수 회장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일하셨던 거네요. 윤민수 회장이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0년 전 이 자리에서 두 아버지가 만나 일했던 거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군수물자 운송을 담당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재건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윤민수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 협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충격과 자부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단순히 한국을 지켜준 게 아니라 한국의 재건에 직접 참여하셨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윤민수 회장의 아버지와 함께 말이에요.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윤민수 회장의 아버지가 말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진심 어린 협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우정이 70년 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네요. 윤민수 회장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지켜낼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을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셨던 거였어요. 윤민수 회장의 아버지와 함께 말입니다. 이 사진을 복사해 가셔도 됩니다. 윤민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꼭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한국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온 나라였던 거예요. 광복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었어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3-3-5 모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쪽이었어요. 저도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참전용사 후손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여 의지가 생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도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분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들 진지하면서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정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광장 전체가 태극기 물결로 뒤덮여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무대는 광장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죠. 음향시설도 완벽했어요. 저는 참전용사 후손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무대 앞쪽 특별석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참전용사 후손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터키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먼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이 나왔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해방의 기쁨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낭독이 시작되었어요.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시민들이 묵념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대부분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었거든요. 시민들의 표정에서 깊은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을 소개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국기가 개양되었어요. 미국 국기가 올라갈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모두들 꼿꼿한 자세로 기립해 계셨습니다. 시민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박수였죠. 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그때 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봤어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70년 전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싸우셨던 그분이 이렇게 대접받고 계시는 거였어요.
무대 뒤편에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우리가 지켜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함께 꿈을 키워온 나라였던 거예요. 광장을 가득 메운 태극기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한국의 진짜 힘을 봤어요.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힘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현재 한국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기술, 문화 콘텐츠,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며칠간 제가 직접 본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LNG선, 올레드 TV까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시민들의 함성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부심에 찬 함성이었어요. 조상들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였어요. 곧 제가 연설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대기하며 광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태극기 물결이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물결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연설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말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 요청이었어요. 켄지였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동료 말이에요. 타이밍이 좀 애매했지만 받기로 했어요. 화면에 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배경을 보니 자기 집 서재 같았습니다. 마이클 어디야? 아직도 한국에 있어? 켄지가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서 여전히 그 비웃는 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오늘 광복절 행사에 참석 중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직도 그 쇼를 보고 있구나. 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저건 보여주기 행사야. 일본이 여전히 한 수 위라고.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며칠간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클린룸의 정밀한 기술, 거대한 LNG선, 첨단 레이더 시스템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윤민수 회장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켄지.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봤어. 기술, 사람, 정신까지. 한국은 이미 앞서 있어. 켄지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반박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한 거 아냐? 반도체 70% 시장 점유율, LNG선 70%, 올레드 60%. 이게 겉만 번지르르 한 거야?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어요. 켄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시한 이 나라가 내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어. 켄지가 완전히 침묵했어요. 화면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70년 전 내 아버지가 이곳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꿈을 키웠어.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된 거야. 켄지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화상통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연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무대의 서자 광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해밀턴의 아들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더 큰 정적이 흘렀어요. 과거엔 우리가 지켜준 나라였지만 오늘은 내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독립을 지켰고 전쟁을 이겨냈고 이제는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수가 시작되었어요. 점점 커지는 박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드셨어요.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70년 전 제 아버지가 이 땅에서 꿈꿨던 것들이 지금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키운 그 꿈이 말이에요. 기립박수가 시작되었어요. 광장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요.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 물결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장혜진 씨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윤민수 회장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장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후손이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아버지가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광장을 떠나면서 뒤돌아봤어요. 여전히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깃발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꿈과 희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담긴 깃발이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귀국 전날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국 방문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윤민수 회장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장혜진 씨도 함께였습니다. 며칠간 함께했던 분들과의 작별이 아쉬웠어요. 윤민수 회장이 제게 작은 액자를 건네주었습니다. 1951년 부산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들이 함께 있는 사진 말입니다.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주셨더군요. 이걸 가져가세요. 두 아버지의 우정을 기억하시라고요. 액자를 받아들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70년 전 두 아버지가 함께 꿈꿨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민수 회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첫 만남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들이 시작한 협력을 우리가 이어갑시다. 윤민수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내가 지켜줄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할 나라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장혜진 씨도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 말에 씁쓸해했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꼭 그러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발전한 도시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처럼 한국의 역사도 흘러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온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짐을 붙이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공항 로비에서 쉬었어요. 이곳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아쉬워하며 보냈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면서 한국 제품들을 유심히 봤어요. 삼성, LG 같은 브랜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세계 최고 기술이 담긴 제품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어요.
좌석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이제 떠나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더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복절 기념식에서 봤던 그 감동적인 태극기 물결이 떠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켄지를 비롯해서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요. 윤민수 회장이 준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1951년 부산에서 찍은 그 사진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윤민수 회장의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분이 그때 꿈꿨던 것들이 지금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지켜낼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을 도와주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셨던 거였습니다.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된 거고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요.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고 싶었어요. 윤민수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들이 시작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들처럼 시간도 흘러가겠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지켜낼 가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제는 제가 함께할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